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이 김성환 평론가의 휴가로 시사야 진행을 맡게 된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대치 전국이 우려되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27m, 아파 등 10층 높이에서 몸을 던지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다이빙인데요. 한국인 최초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하이다이빙에 출전한 선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텐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국내 1호 하이다이버 최병화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돼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획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인데요. 다만 이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한일 간 안보 협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죠.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초청해서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 새로운 변수는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 3월에도 검정 심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는 주장도 모자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도록 한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 동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되살리며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일본의 태도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말이죠.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시는 분이죠. 이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너에 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분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아이 그럼요. 우리 저 여론조사 업계의 요정이시고 늘 풍성하고 늘 넉넉하게 아낌없이 정보를 퍼줄 그런 이미지의 우리 이 배종찬 소장 늘 제가 가깝게 모시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형제간이죠. 형제간이시군요. 이종근 선배님은 평론계에서도 뭐 잔뼈가 굵으신 분이지만 또 언론인 출신이시거든요. 저하고는 예전에 뭐 한 대학교에서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넉넉하게 사나이의 세계는 이런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와이프는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두 분이 따로 만나시기도 그러시는 그 이후로 좀 삐뚤해졌다 이런 이야기 듣는데 약간 좀 적시는 시간이 좀 많죠. 네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희 코너가 이제 갑갑한 정치 이슈를 좀 시원하게 풀어보는 코너라서 이 두 분의 케미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희 이제 코너 잘 될 것 같다. 뭐 가능한 화기애애하게. 우리 두 패널이 있으면
굳이 뭐 진행이 없어도 됩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어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특보가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면서 인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두 분은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됐죠. 뭐 네네. 이미 뭐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또 언론 보도 이후에 각 언론들이 이동관 그 내정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 가진 어떤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제기된 상태에서 네.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적임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네. 지금 언론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네.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너무 편향돼 있다. 특히나 이제 공영방송이 2017년도에 그 민주당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이 언론 적폐라고 몰면서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경영진으로 교체하자라는 문건이 이번에 6월 29일 날 대법에서 위법으로 확정됐잖아요. 거기에서 드러나듯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의 방송이 너무나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데 이동관 내정자가 상당히 그런 어떤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언론 특보라든지 또는 뭐 홍보수석이라든지 그런 걸 역임하면서 당시에 또 이렇게 그 종편이라든지 네. 방송의 어떤 상당한 개혁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개혁의 현장에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공영방송이 어느 진영이다 이런 논란 이제 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이사진 몰아내기 또 뭐 경영진 교체하기 가진 그건 진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늘 되풀이돼 왔는데 사실 공영방송의 지금 가장 숙제는 그게 아니라 OTT가 어떻게 승부를 할 것이냐. 지금 OTT가 나오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국내의 어떤 방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그 공영방송은 아예 그런 그 개혁이라든지 또는 정면 승부에 대한 의지조차도 없는 게 아니냐. 이 글로벌 생태계,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것을 제대로 이 과제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종채 소장님. 그래서 이제 그 이정근 평론가님 말씀대로의 또 정치권에서의 네.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네 글자로 줄이면 결국 네 글자. 이동관의 지명자에 대해서는 중도 공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공감. 진영 간의 평가가 마치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쪽에서는 언론 장악으로 이제 인식할 테고 네. 또 보수층에서는 그동안 언론이 미디어 쪽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뭐 이동관 특보가 이제 방통위원장이 되면은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냐, 좀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중도층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죠. 중도층에서 또 무당층에서 또 MZ 세대 또 인사청문회에서는 분명히 또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된 자녀 이 학폭 논란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쪽이 진위 여부가 밝혀질지 또는 네. 어떤 사안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또 사실이 아닐지 이 네. 부분도 인사청문회에서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논의가 되겠지만 논란 속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중요한 건 결국 중도층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면은 방송 환경을 개선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데 이 또 지명 소감에서 뭐 넷플릭스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저는 뭐 치열한 공방 역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대혈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동관 후보자가 중도 공감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통위원장의 언론관, 그러니까 지명자의 언론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진 않아가지고 이 지명자의 언론관 정확하게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짧게나마 이제 가짜 뉴스 문제를 언급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또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발언 비춰볼 때 이 6기 방통위의 방향성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가짜뉴스라는 말씀 그 표현 자체에 네. 상당한 많은 부분이 이제 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네. 어떤 그런 방향들.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자체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양쪽 다 문제를 삼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가짜뉴스가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나한테 불리한 뉴스. 그게 그냥 가짜뉴스로 딱 정의해서 공격하는 그런 용어가 돼버렸거든요. 네. 즉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느냐. 예를 들자면 이 언론 쪽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인데 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게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 내놓은 앞으로의 정책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만든 정책을 보여줘요. 그런데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스라엘 측 국민들한테 팔레스타인이 만든 정책입니다 하고 네.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만든 정책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무조건 반대예요. 즉 내용의 어떤 방향이나 깊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걸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가짜뉴스가 사실 그런 양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슈 자체를 던져서 우리의 어떤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사실상 진영에 또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네네. 서로 공방을 벌인다면 사실 뭐 한 임기 내내 이렇게 평탄치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가짜뉴스라는 그 단어가 이제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것보다 너무 다를 것 달라요. 같은데 이 배정찬 소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페이크 뉴스겠죠. 네네. 뭐 BTS의 노래에도 페이크 러브가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 페이크 러브다. 이건 거짓 사랑이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야죠. 저는 이제 공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위원장이 됐을 때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그걸 진영과 상관없이 여야 또 심지어는 어떤 언론이든 이건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이거는 가짜 뉴스고 좀 무리가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가짜 뉴스가 되면 이건 또 마치 지록미마가 돼버리고 또 사슴을 가리켜서 말을 가리켜서 사슴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돼버리고 또 뭐 목불인견이 되고 못 볼 상황이 되고 경강부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그죠. 아니 위원장이 돼서 하는 걸 좀 봐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뭐 MB 때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 평가를 받아보면서 보면서 네. 그때 평가를 해도 늦지 않지 않냐. 근데 이제 이미 이전에 그 이명박 정부 네. 때의 이동관 홍보수석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레 이제 다들 지금 경계를 하고 네네. 또 공포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난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런 우려와 또 공포와 이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거든요. 네네. 만약 MBC를 향한 보관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KBS나 그렇게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이 우려가 해소될 거예요. 또 MB 정부 때 생겼던 그 불안이 그대로 또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공감을 얻어내는 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네. 그냥 말에 그치는 구두선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동관 특보가 해줄 수 있을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확실히 이제 MB 정부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확실히 평가가 반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편향된 방송을 정상화할 인사라고 입장을 냈고 또 야사당은 국민을 무시한 오기 인사다라고 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 의도가 있는 잘못된 인사다라는 응답이 55.4%, 언론인 출신으로 공정한 방통위원장 역할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31.1%, 잘 모르겠다가 13.5%입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결국엔 약간 지명에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일단 윤 대통령이 이동관 카드를 강행했는데 이 배경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내심 저는 올드보이다. 올드보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수는 세부대에 담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방통위원장을 처음으로 지금 임명하는 건데 방통위원장 그러면 사실 방송만이 아니라 통신까지도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까지도 아울러야 됩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의 일들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는 너무 방송에 너무 치우쳐 있는데 사실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어떤 정말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그런 무역, 그러니까 그런 경제 전선에 산업 전선에 하나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도 좀 새로운 사람들 원할 수 있고 새로운 전문가를 원할 수도 있는데 또 MB 정부 사람이냐 이런 지금 생각이 먼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51%의 상당한 그런 이유가 올드보이 때문일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카드를 아까 이 인사 카드를 강행한 배경은 한 가지죠. 우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사가 메시지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을 인사를 했을 때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이동관 내정자를 청문회에 냈을 때 또는 청문회 이 전후로 해서 야당이 공격할 것들을 그게 사실은 바라는 거다. 그렇게 공격해라. 그래서 그 공격 자체가 사실상 얼마나 편향된 그런 상황을 스스로 연출했는지를 드러낼 기회다. 그래서 이걸 정면 돌파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패러다임을 맡겨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배종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이제 뭐 저도 비슷하지만 네. 또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언론관이 투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과 뭐 국민의힘은 사실상 한 몸이니까 네. 지금 언론 잘못됐다. 너무 편향적이고 또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지난 5년간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잘못됐다. 한쪽으로 또 진보 쪽으로 또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다.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근데 그걸 철저하게 뿌리 깊이 온몸으로 그것을 달려들어서 해낼 사람은 이동관 특보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살짝 걸림돌이 될 뻔했던 게 이제 학교 폭력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에. 네네. 근데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이동관 특보로 강행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동관 특보가 이제 위원장이 됐을 때는 그걸 바로 잡는다라는 인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미디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하겠죠. 그러면 이게 저는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 방금 전에 이제 이정우 평론가께서 올드보이 이동관 특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게 이제 올드보이라는 인식이 있다는데 저는 또 MB보이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위원장이 되고 나면 MBC 보이, KBS 보이, 갈등 보이 이런 게 이제 계속 퍼져 나올 것 같아요. 각종 보이가 붙겠다. 왜냐하면은 네. 벌써부터 여러 언론 기자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이동관 뭐 위원장이 된다면 다른 위원장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닌 이상 똑같은 사람이 네. 사람 그렇게 크게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동관 특보도 위원장이 됐을 때 너무 충돌하면서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너무 그냥 삐그덕 소리가 나고 탱탱탱탱 소리가 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조금 유연하게 가야지 그게 맞는 길이거든요. 그럼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좀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드맵. 그냥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언론 뜯어고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언론사에서도 언론사대로 그게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통위 구성의 좀 합리성. 지금 이제 네. 총 5명 위원장까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여야 간에 이 정치적 균형감을 가지고 운영한다라는 게 이제 방통위의 취지거든요. 일단 취지는 그렇습니다. 네. 한상혁 위원장 시절에
제대로 방통위가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이동관 특보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파행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임기가 곧 끝나는 김여재, 김의원 이 두 위원을 대체할 또 인력도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내부 살림을 꾸려가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뜻이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인사청문회가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간에 네. 이동관 특보가 좀 시원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보이보이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이동관 지명자 이제 아들 학교 폭력 논란 또 부당 개입 의혹 이거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관련 의혹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학교 폭력의 네. 그 의혹 제기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피해 당사자가 뭐 SNS라든지 또는 피해자가 그런 것을 당한 목격자가 SNS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있거나 당시 상황이 뚜렷하게 정황이 나왔을 때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대개는 가해자가 권력층에 있거나 또는 주변부에 있거나 해서 권력자와 관련된 뭐 친인척 뭐는 또 직계 좀비속 이렇게 지금 양상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동관 그 아들에 대한 학폭 의혹은 양상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에 이것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하나고의 한 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고의 교사가 4년 전의 일을 갖고 이 폭로를 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사가 어떤 징계를 받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보를 유출한 그러니까 네. 하나고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느 세미나인가요? 거기에 가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하나고 내에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하나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폭로하는 와중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에 모 보좌관을 한다거나 해서 하나의 어떤 정치색을 띈 행보를 보여요. 그러니까 과연 순수했느냐 그때부터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후에 또다시 이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 이동관 내정자가 이제 내정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첫 그 학폭과 관련된 연도부터 지금까지 당사자는 계속 물론 이게 전원이지만 네. 그 당시에 화해를 했고 지금도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이게 이제 물론 이동관 내정자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네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가 나설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권력층에서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덮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하나고의 특수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고 하나고요. 어마어마하게 또 비쌉니다. 수업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 그런 수준의 네.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권력층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층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쉽게 일반고와는 다른 어떤 그런 구도를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이 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다. 4명이다. 네. 이거야말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뉴스 범죄 중 포함이 된다. 왜냐하면 근거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4명씩이나 된다면 네.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이면 그 4명 중에 누구라도 지금 나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이동관 내정자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커갖고 대학생들인데 그거 어떤 뭐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폭의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의 학폭 논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키우는데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소장님 네. 이 학폭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랑요. 또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국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 외에 또 다른 저지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이 또 꺼낼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뭐가 있을지 그 얘기도 좀 같이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일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2달여 동안 이동관 카드를 접을 수밖에 없을 만한 결정적인 자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스모킹 그거는 안 나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네네. 결정적으로 온 국민이 붕괴해서 이거는 도저히 대통령도 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던 거예요. 네. 못 갔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녀의 학교 폭력 같은
각 자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때 새로운 사실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이 없다면 이게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오늘 이제 김영우 통일부 장관도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그대로 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는 건 임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네. 왜 그러냐면은 앞서 이제 이종근 평론가가 이야기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뭐냐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강력하게 좀 맞서는 상황, 특히 이제 피해자가 그 피해를 더 부각시켜야 되는데 별로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제 대체적인 피해 사실들이 하나고 일단은 하나고 학비가 비싸다니까 제가 화가 나네요. 화나네요. 화나고 하나네. 그래서 이제 네. 안 웃으시네요 이종근 평론가. 네. 이건 좀 함께 못하는 함께 뛰어들면 큰일 나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썰렁 개그를 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안 받도록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사가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장단과 잠깐의 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제기를 하는데 학교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네. 또 이동관 특보 쪽으로부터 이제 애가 좀 시험은 보고 다른 쪽으로 전학하는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부탁은 왔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김성유 당시 이 하나 학교 이사의 이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도 알아는 봤는데 그걸 뭐 강요하지는 학교 측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사장이라도 더 끼어들지 마라. 더 개입하지 말라. 그러고는 바로 전학 조치를 시켜버렸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뭔가 결정적인 이 치명타가 있어야 되는데 치명적인 뭐 스모킹 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없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뭔가 사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저지시켜주는 방법이 지금 법 제도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가 막 정말 아수라장이 된다 하더라도 난 그냥 임명할래 하면은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동관 특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김영우 통일부 장관 이제 어떻게 보면 임명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5번째 장관급 인사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숫자는 의미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사청문 뭐 보고서라는 그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지금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뭐 또 전 정부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계속 기록을 깨버렸잖아요. 그때도 얘기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했을 때 부담이 돼야 돼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13번인가요? 전임 정부들보다 2배, 3배 바로바로 그냥 이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때 이미 신기록을 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 지지율이 떨어져야 돼요. 이를테면 그래야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제동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물론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박스권에 뭐 이렇게 갇혀 있다고는 하지만 이 15번, 16번, 17번의 임명 강행이 대통령한테 지금 부담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는 양쪽이 지금 완전히 분파 정치, 진영 정치, 무조건 상대방은 비판하고 보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강행을 하든 아니면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든 이 국민들이 지켜볼 때 큰 어떤 뭐랄까요 잘잘못을 가리는데 어떤 변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배종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치라는 거는 이제 이미 애진장에 물 건너갔고 그걸 더 이상 이제 재확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협치, 뭐 통합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는 일이고 양쪽 다 모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키워드를 보면 분파 정치, 진영 정치 그리고 이 가짜 뉴스를 정의하는 관점이 정말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참 이 지금의 이 정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무당파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기각한 거 관련돼서도 거대 야당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렇게 이 두 진영이 정말 나눠져서 진영 정치 계속한다면 협치 좀 가능할까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무리하게 협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배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갈 길 가고 있는데 1년 몇 개월 동안 서로 제갈 길 가는데 바쁜데 협치라고 왜 안 돼? 왜 안 돼? 라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면 그냥 스트레스만 계속 쌓일 뿐이니까 협치 어차피 못할 거 하고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고 다만 협치를 하든 뭐를 하든 새롭게 한번 출렁거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는 바로 선거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어느 쪽이든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과는 어쨌든 심판을 패한 쪽은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이 선거라는 제도가 그래서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체되어 있는 상황 도저히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심판을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정치권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총선 이후에나 뭐 협치든 무슨 치든 이런 어떤 정치의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간이 없어서 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야 될 텐데 네. 그렇게 이제 진행자 생각하실 텐데 이건 짧게 말씀드리는 게 네. 우리가 왜 이 미국 같은 환경하고 우리 정치하고 크게 다른 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냐 대체로 북한과의 관계예요. 근데 북한과의 관계로 진보나 보수로 크게 양쪽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이건 좁혀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왜냐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더 적대적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 이쪽이 이제 보수고 또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쪽이 이제 민주당 쪽이고 진보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서로 간극을 좁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가 미국이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협치를 하면 너무 좋겠죠. 저는 쉽지가 않을. 결국에 저는 이 선거를 통해서 힘의 우위가 어느 한쪽이 서야 좀 더 안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김성환 평론가를 대신해서 시사야 진행을 맡은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입니다. 네,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그래도 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금요일은 이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지지율 봤더니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조사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까지 사흘간 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35%, 민주당 29%, 정의당 4% 순으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반면에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해서 양당 격차가 6%포인트로 벌어졌고요.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31%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결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당의 악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많았는데도 야당이 반사이익 누리지 못하는 뭐 이런 이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데이터상으로 분석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종근 평론가께서 또 말씀하실 게 있으니까 먼저 하시면 제가 또 데이터로 더 조금 더 네, 요렇게. 거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핑퐁. 아웃복싱을 하시는군요. 아웃복싱.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지율 선을 한번 봐야 돼요. 지지율 선. 점이 아니라 선. 그러니까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그 점과 점을 쭉 이어서 선을 보면 네. 민주당이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맨 처음 시점이 전당대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당대회요?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만 네. 그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로 올라선 이후부터 사실상 지지율은 출렁거리고 막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고 완만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조금씩 내려가는 전체적인 선을 보시면 아마 그 선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정적으로는 전 당대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당의 지지율은 물론 반사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 당이나 혹은 상대 정부, 야당인 경우 상대 정부가 실정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이 지지율이 있습니다만 네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야당이면 야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는 대개는 차기 주자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차기 주자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뭐 그런 이 투자 그다음에 이 당을 내가 주시하면 이러이러한 나의 정치적 효능감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되는 시점부터 사실은 그 발목이 잡힌 게 리스크예요. 네. 뭐 당대표에 나갈 때부터 상대 후보들이 지적한 게 당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 당이 정체될 거다. 그러므로 그런 후보를 어떻게 당대표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미리부터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왜 그런 전래동화 있지 않습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면서 떡 하나씩 주는데 그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떡을 다 던져주고 네. 이걸 다 먹을 동안 도망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떡을 하나씩 계속 내주다 보면 끝까지 사실은 이 결말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즉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처음부터 나는 그냥 출두하겠다. 라고 정면 돌파를 해버리고 당은 당대로 가라라고 해서 그걸 완전히 분리시켜야 됐는데 지금은 조금씩 그냥 방어만 하다가 아예 늪에 빠져버린 형국. 그래서 무엇을 내놓든지 간에 이것이 아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소장님 아까 데이터적으로 얘기하시고 네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뭐냐면은 결국 지금 민주당 그러면은 네.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내려놓을 건가 네. 민주당 쪽에서.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실제로 대선 후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 갈 수밖에 없네. 어쩐단 말이야. 그럼 뭐 방법이 없네. 근데 문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거려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로 호남도 흔들리고 또 뭐 수도권도 흔들리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것들이죠. 돈봉투, 그다음에 코인 그리고 최근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네네. 이 대북 송금까지 또 그 위에 혁신위가 이 파격적으로 호응도 높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자, 이 말씀 뭐냐면 네. 지금 화이트 칼라가 흔들리고 또 MZ세대나 학생층이 흔들리는 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건 또 뭐냐면 코인이나 경제적 요인이거든. 네. 돈봉투.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려면 나머지 사안들은 파격적으로 끊어내야 돼요. 코인도 끊어내야 되고 돈봉투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꼼수 탈당을 하는 겁니다.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그러다가 지금 몇 차례 미뤄지다가 지금 명락해동 드디어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 만났는데 아무런 지금 조명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또 호남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 지지율 조사에서 10%를 넘어섰다 그래요. 네. 호남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큰 비율은 아니지만 아주 소폭이지만 여전히 또 호남은 여전히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못 얻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9%, 네. 20%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뭔가 지금 당 내에서 혁신과 파격적인 이 쇄신에 대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되면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악재가 있어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는 네. 그런 참 아연 실색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역시 두 분을 모시니까 저희가 시간이 너무나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얘기는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의 외전 오늘은 여기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벌써 1분이나 아니 넘어갔습니다. 김성환 앵커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냥, 이제 주인이 그냥,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요. 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혹시 하이다이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생소하실 텐데요. 아파트 10층 높이인 27m에서 뛰어내리는 다이빙 종목이지만 그간 국내에는 등록 선수조차 없는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쿠오카에서 열리고 있는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에 한국인 최초로 하이다이빙에 출전해서 새 역사를 쓴 선수가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인 국내 1호 하이다이버 최병환 선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환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어제로 최 선수가 출전하는 하이다이빙 경기 끝났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이다이빙 제가 이제 좀 앞에 소개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1호 하이다이버시니까 직접 이게 어떤 종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분들이 그 다이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은 네. 일반적으로 올림픽 경기 같은 곳에서 실내에서 10m 정도 높이에서 혹은 3m의 이제 탄성이 있는 이제 스프링보드에서 선수들이 이제 공중제비를 돌면서 네.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다이빙 경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제가 하고 있는 하이다이빙 또한 이제 다이빙에서 시작된 것이고 사실은 이제 야외에서 진행하고 높이가 여자는 20m 그리고 남자는 27m라는 높이에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이빙이 10m도 되게 높아 보이는데, 야, 27m 무려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어떻게 뛰어내리신지 그 자체가 저는 대단해 보이는데 선수시지만 어쨌든 올라서면 좀 무섭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3초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초마다요? 그럼 3초마다 한 번 한다고 하면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데까지 그래도 또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저희가 네. 20m에서 도약을 한 이후에 네. 수면에 도달하기까지 일반적으로 3초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이야기하고요. 네. 그때 이제 수면에 입수하는 순간 속도가 시속으로 따지면 대략 90km 정도 가까이 되는 속도로 저희는 수면에 입수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시속 90km로 입수를 한다. 근데 그 와중에 그 3초 동안에 뛰어내리면서도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드시고 시속 90km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그때 또 연기도 펼치고 뭐 대단한 도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셨나요? 저는 독서 좋아합니다. 독서를. 평상시에 책을 읽으시고. 이제 네. 여가 시간에는 네. 독서나 명상이나 뭐 산책하거나 이런 좀 정적인 운동들을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평상시에는 이 집중력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초 만에 90km 조금 위험한 종목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최 선수도 중상을 입기도 했다면서요? 사실 이제 하이다이빙 혹은 뭐 절벽 다이빙을 스포츠로 혹은 이제 뭐 공연 퍼포먼스로 하는 저희 이제 동료나 선후배들 중에서 네. 중상을 입거나 비극적이게 또 세상을 떠난 경우도 실제로 제 동료 중에서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상이라는 게 사실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네. 저도 크고 작은 부상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이제 부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대비하면서 철저히 대비를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성이 크니까 뛰어들기 전에 좀 선수들이 예민하기도 하고 또 경기 분위기도 조금 살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전혀 아니라고요. 선수들끼리 포옹도 하고 응원하기도 한다는데 원래 이 종목 좀 분위기가 이런 좀 따뜻한 편인가요? 일단은 저희 하이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선수권대회 같은 아주 메이저 대회, 네. 운동 선수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에서조차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사실 없어요. 저희는 이제 선수들끼리 항상 시합 전에 네. 서로 포옹하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제 악수하고 하면서 항상 이제 뭐 즐기자, 안전하게 하자, 그리고 서로가 준비한 최선을
경기 중에 펼치기를 바라는 그런 문화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아니 27m에서 3초 만에 시속 90km로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거의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좀 뛰어넘는다 혹은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다 뭐 이런 느낌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서로가 좀 격려해주면서 어쨌든 무사하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최 선수도 이 다이빙을 배운 지 실제로 얼마 안 됐다면서요. 평상시에 이렇게 책 읽으시고 이러시다가 갑자기 다이빙을 배우신 거예요? 아, 저는 사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같이 경쟁하는 전 세계적인 다른 하이다이빙 선수들도 네. 전부 다 기계체조나 아니면은 실내에서 하는 다이빙 종목에 선수를 하다가 하이다이빙으로 전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제가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그런 아크로바틱한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이다이빙을 하는 드문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저는 사실 늦은 나이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이 하이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어느 정도나 경력이 되신 거예요? 저는 제가 다이빙의 걸음마 ABC부터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이 네. 2016년도예요. 아. 그래서 올해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제가 생각해도 워낙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연기를 해야 돼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체조나 아크로바틱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이 있겠구나 했는데 우리 최 선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배우신 지 정말 7, 8년 뭐 이렇게 되신 건데 어떤 계기로 이런 하이다이빙 매력 빠지신 겁니까? 계기요? 네. 딱히 특별한 계기라고 할 것은 없었고, 네. 그냥 저는, 여행을 하거나 혹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스포츠를 기존부터 이제 즐겼었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한국에서 찾기도 어려운 종목인데 어느 날 이게 네네. 아셨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행을 다니시다가 이런 그 종목이 있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영상을 보시다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뭔가를 보고 한 것은 아니고 네. 제가 먼저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하이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다이빙 배우기 시작했죠. 아,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대로면 하이다이빙이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뭔가 이런 느낌의 퍼포먼스를 해보고 싶다 했더니 이런 비슷한 경기가 있어서 이런 대회가 있어서 또 스포츠가 있어서 해보시게 됐다라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 선수가 이 국내 1호이자 또 유일한 하이다이버시고 또 그렇게 경기도 이제 있는 걸 찾으셨다면 이걸 가르쳐줄 코치는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그건 훈련은 어떻게 해오신 거예요? 국내에는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고 또 이제 지도자나 선배가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유럽이나 뭐 미국, 캐나다 같은 이제 서구권의 국가들로 전지훈련을 다니면서 네. 그쪽에 있는 이제 지도자들이나 선배 선수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배우면서 그동안은 훈련을 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참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상시에는 취미는 이제 책도 읽고 명상도 하는데 갑자기 높은 데서 뛰어들고 싶은 퍼포먼스를 하고 싶으셔서 이런 하이다이빙도 하시고 또 훈련장도 직접 유럽이나 뭐 캐나다까지 찾아다니시고 정말 이제 대단하시고 또 특별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세계선수권 출전하시는데도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으셨겠어요? 우여곡절 정말 많았고 네. 저는 그동안 세계선수권 이전에 이제 하이다이빙 월드컵이라는 국제 공식 대회가 있는데 네. 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은 기존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안전하고 어떤 경쟁력 있는 퍼포먼스를 펼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네네. 근데 이제 올해 5월에 열리는 이제 미국의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서 그 대회를 이제 데뷔 무대를 시작으로 네. 이번
세계 선수권까지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다이빙 월드컵에서 어느 정도의 그 성적이 나오고 기준이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었군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3명이 뽑혀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수영 선수권 대회 23명이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 23등을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이번 성적 좀 네네. 아쉬움은 좀 없으십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3등을 한 것이.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게 이 맥락이 이제 뭐 그냥 누구나 출전하는 건 줄 알았더니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셨으니까 정말 23등이라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사실은 제가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얻고 나서 네. 제 객관적인 전력과 세계적인 선수들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그 선수들의 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네. 제가 출전하는 이 대회가 현 시점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도 가장 하이다이빙 퍼포먼스가 훌륭한 선수들이 겨루는 무대라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었고 제가 이 무대에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기쁜 마음이었고 네. 지금 등수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말씀하는 거지만은 제가 대회를 처음 임하는 각오라든지 저의 개인적인 목표에서는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저희가 경쟁 상황에서 남을 이기는 것에 목적을 하면은 때로는 나의 요행을 바랄 수도 있고 또는 타인이 좀 실수하기를 바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네. 하이다이빙이라는 스포츠에는 그런 사실 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실력을 잘 알고 있었고 사실 등수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강력하신 강철맨들 23명과 함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1호 하이다이버 최병화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순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스크린 음악다방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 서부 지역에서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남부와 서부 지역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 전남 서부에는 오늘 밤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서해 5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강릉, 부산 26도, 광주, 대구 25도 등 도심지와 해안 지역 중심으로 오늘 밤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고 서울과 세종, 광주, 제주 34도, 울산 33도, 인천은 32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2도, 습도 7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새로운 것을 찾는 발견만큼이나 짜릿한 것이 다시 돌아본 곳에서 보물을 찾는 재발견일 겁니다. 제가 오늘 재발견한 것은 책상에 꽂혀있던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핑크가 실시한 미국 후회 프로젝트에 따르면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행동에 대한 후회보다 거의 2배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중국, 일본, 러시아처럼 개인주의가 덜한 문화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는데요.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체험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반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요, 내 선택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후회가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일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사실 행동을 하는 건 성장의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선 행동에 나서는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애청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사야를 임시 진행한 지 오늘로 사흘,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을 때는 이 빅데이터 전문가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해 오긴 했지만 이 정치 현황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통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고사할까도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민감한 주제를 다뤄야 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칫 잘못된 언행으로 비난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디오를 사랑하는 마음, 또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 생각해서 도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또 관심을 받으며 제 안의 키가 한 뼘쯤 성장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다니엘 핑크는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담한 선택은 결국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교훈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떠나고 꿈꾸던 일을 시작하는 것.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저지르는 용기. 망설이는 것보다는 행동하고 후회하게 낫다는 단순한 진리. 후회의 재발견,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서쪽 하늘 끝에서 번쩍이는 섬광에 나쁜 사람 모두가 벌벌 떨게 될 거야. 착한 사람 지키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 모두가 기다린 우리들의 황금 가면 가는겨 지워 눈맛이 건너면 여기 간다. 고무장갑 펀치에 플라스틱 양동이 빗자루건 무장한 어린 시절 악동이 무찌르고 싶었던 세상 모든 적들을 치열했던 전투로 일만 가진 승전보지. 그때 나는
죄 정의는 무엇인 걸까 승리는 무엇인 걸까 난 약해져만 가네 막히는 퇴근길 거꾸로 탄 선철에 아무데나 내려서 길을 걷다 올려본 서쪽 하늘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도 아닌 무엇일지를 뜬 날 관통할 때 뭔가 울컥 일렁이는 소용돌이 기적도 불끈 약주먹을 쥐고 달려간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간 하찮은 내가 아니지 가슴을 힘까져 쓴다 빛바랜 낡은 하늘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황금 가면 이다 세상이 노래할 그 이야기 내가 쓸 거야 대대로 이어질 전설일 거야 난 이뤄내고 말 거야 별에게 맹세코 절대 순간의 칙이 아니다 이렇게 태어난 거다 난 방금 가면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네요. 네, 김동률의 황금 가면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점님께서 저도 망설이다 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한 일이 많았는데 일단 행동을 통해 성장의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변화해 볼게요. 네, 우리 같이 행동하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3일째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요. 2972님이 3일 진행인데 이렇게 잘하시기 있기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잘 들었어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기를. 네, 제 화요일마다 저녁에 고정으로 또 코너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고요. 또 0584님도 3일 동안 너무 편하게 진행해 주셔서 저녁에 버스 운행 마무리하는데 편한 시간 되셨다 말씀 주셨는데 버스 운행 항상 안전하게 이렇게 조심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시죠.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저는 진행을 맡은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이고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 11시 8분 50초 지났습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업무 관련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지난해부터 올해 1년 동안 총 10차례 학교 상담을 받았는데 네. 작년에 2번 그리고 올해 8번이고 이달에만 3번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았음에도 학교가 사실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까운데요. 지난 13일에 이 초등학교의
그 숨진 교사가 네. 계셨던 이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네. 연필에 학생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양쪽 학부모를 이 선생님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중재를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학교에다 상담을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이 숨진 교사가 부장교사와 함께 상담을 한 상황이었는데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너무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소름이 끼쳤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상담 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화번호를 바꾸라. 전화번호를 바꾸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휴대전화로 네. 학부모께서 계속 전화를 해서 이 선생님이 힘들어하니까 네. 그때 학교 측에서 내놓은 조언은 전화번호를 얼른 바꿔라 아니 였습니다. 선생님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상담 내용은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고충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내 탓이란 생각이 들고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라고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네.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의 상담 치료가 절실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다른 학생과 관련돼서 학생이 이제는 학급에서 요즘 금쪽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문제행동하는 학생이 됐고 상담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서 말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게 본인 탓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극단적인 선택 이전에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번호를 바꾸라고 하는 말은 참 진짜 씁쓸하네요. 네. 올해 1학기 동안 서희초에 제기된 학부모들의 민원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네. 좀 과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5달 동안 이 서희초등학교의 교무실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11건이었습니다. 내용이 네. 굉장히 다양했는데 문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렇죠. 지난 4월에 학교 시간 앞에 도로가 복잡한데 상인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의 통행이 위험하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보안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네. 학교에 교감 선생님하고 보안관 선생님께서 학생들 학교 때 교문 통행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 좀 지도를 해달라라고 네. 했는데 그리고 8일 지나가 다른 학부모는 보안관이 후문 앞에 도로 차량을 과도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학교에 후에 통보가 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학부모가 차량을 통제하는 보안관에게 욕을 했다라는 보고도 됐습니다. 또 어떤 학부모님은 학교 측에다가 자기가 3가지 문제점을 말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네. 교과지도, 수행평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고 나서 시정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기록돼 있었는데 나흘 뒤에는 6가지를 지적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교감 선생님이 담임교사와 면담해야 되는.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선생님이 다 똑같이 같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지도할 수 없으니까 불만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선생님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줘야 그러니까요. 되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이런 상황이네요. 오히려 이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번 서희초 사망 사건 이후에 교권 피해 사례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도 이런 제보가 많다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교사 노동조합 연맹 소속의 국공립 유치원 교사 노조에서 네.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17개 시도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총 9,163건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네. 특히나 이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앞에 교권 침해 사례가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학부모님이 이 학비가 장기 체납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했겠죠. 유치원 그렇죠. 측에서. 그랬더니 2019년에 이 학부모는 유아 학비 29,000원을 10원짜리랑 100원짜리 동전 수십 개로 바꿔와가지고 유치원 원장님한테 던졌답니다. 아니, 그리고 네네. 아이 부모로부터 네. 욕설과 폭언도 참아야 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고요. 올해 3월에 인천에 있는 한 유치원의 선생님은 네.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중재를 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6개월간
7개월간 휴직을 했는데 아이 학부모가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유치원과 교사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물어내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교사 생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게 본인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네. 학부모 측에서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통원버스가 있잖아요. 네. 경북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는 통원버스가 본인 집 앞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노선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아동 학대범이라고 한다. 교사를 그만두고 싶냐? 이렇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원버스를 이제 자기 집으로 안 가게 해준다고 예. 아동학대범이다라는 예.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비중을 보면 초등학교가 제일 많아요. 33.7%, 중학교 4.9%, 고등학교 5%인데 네. 학급 연령이 낮을수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좀 얘기했는데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을 정말 찌르기도 하는데 이런 말 들으신 우리 교사분들 참 마음이 어떠실지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관련 대책을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선은 이주호 장관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 그 출석을 해서 우선 추진할 대책으로 학생 인권조례 개선을 꼽았습니다. 네. 교권의 추락이고 이 교권이 2010년에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락해왔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네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만. 그런데 그거가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다면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인권조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네.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 안에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과 수업권이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그러면 요 정도 선에서 교사와 네. 학생의 사이에서 요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맞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교권 침해가 벌어졌을 때 가해 학생이 교보위에서 받은 징계 조치를 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것을 기재하게 되면 네. 대입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호자의 무리한 아동학대 혐의 고소나 고발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 개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선생님이 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 휴가 내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교권 침해가 당했을 때 교보위를 열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은 학교장 등이 요청할 때만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피해 선생님이 요청을 하거나 신고로도 열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21일 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주일을 줄여서 14일 이내에 교보위를 열도록 이런 방법들을 그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의 방향성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극한 직업 교사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더웠어요. 예, 한낮 기온이 서울은 34도, 또 강릉이 37도까지도 치솟았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덥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네. 서울의 기온이 지금 체감 온도는 30도가 넘고요. 밤 11시인데도요? 네. 28.8도입니다. 지금 딱 열대야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침 최저 기온까지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보통 열대야라고 하는데 네네. 낮에 더운 것도 더운 건데요. 밤에도 계속 더우니까 지금 제가 지도를 보니까 기상특보가 대한민국이 다 빨개요. 폭염경보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고온의 습하잖아요. 네. 게다가 5호 태풍 독수리가 계속 따뜻한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니까 더운데도 지금 온도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낮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경보가 내려진 곳도 80여 곳이나 됐는데 네. 경기 여주가 37.5도, 경기 양평이 37.3도, 충북 청주가 35도, 서울이 34도까지 올랐고요. 체감 온도는 이 습하니까 더 올라서 네. 3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은 전국이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말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기가 내일 잠깐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 열대야의 그 뜨거움을 다 식혀줄 정도는 아니고요. 내일 오후 9시까지 전남 서부를 제외하고 전국에 5에서 40mm, 전남 서부에서는 10에서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기온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온열 질환에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인지 이 더위를 피해서 피신가는 이른바 폭염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던데 네. 어디서 더위를 피하고 계세요? 요즘 아이가 있는 집이면 광화문도 괜찮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개장을 해가지고요. 그 광화문 한복판에 아이들이 이제 물 속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에 취약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야외로 나가시는 게 실내에 있으면 너무 더우니까 저도 오늘 집에 작업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경로당에 요즘 에어컨이 지원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집안에 계시는 것보다 또 그리고 혼자 계시는데 에어컨 트는 게 좀 불편하시니까 마음이 자식들은 혼자 계셔도 시원하게 계시기를 바라는데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그게 또 아까우시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경로당 찾으셔가지고 제가 맨날 저희 부모님한테 에어컨 좀 트시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안 트시더라고요. 네, 그게 안 돼요. 그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해도 전기장판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이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에는 에어컨 비용이 지원이 되니까 같이 가셔서 쉬시는 경우도 있고 바닷가에 피서객들이 오늘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나 공공시설로 피신 가시는 이른바 폭염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주로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다 같이 모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외곽으로 벗어나면 광장에 가면 나무 그늘이 있잖아요. 좀 무더위 쉼터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곳에 가셔서 더위를 식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어쨌든 더위 때문에 진짜로 병 나시거나 아프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수영장 가셔서 혹시나 또 눈병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또 부실 시공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LH가 또 시공사 탓으로 돌리고 있나 봐요. 그 이제 양쪽이 얘기가 다르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긴 한데 아마 검단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사고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유가 뭐였냐면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철근이 기준치보다 한참 모자란 상태였다라는 건데 그리고 나서 또 찾아보니까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주차장 기둥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단에 있었던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이게 기둥이 없이 떠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떠받치는 구조물 안에는 다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철근이 안 들어가 있는. 아니 그럼 기둥도 없고 철근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버텨요? 보통 요즘 순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뼈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를 보니까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빠진 게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해주는 테두리 보나 벽이 없이 기둥이 슬라브로 지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뼈대 역할은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요. 이 주차장 기둥 16개를 조사해 보니까 15개 보강철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 강도가 검단 같은 경우는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났었는데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양쪽의 얘기가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이 시공사가 SN그룹 계열사의 사만 기업인데 요 내용은 아마 8월 9월이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LH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게 이 사만 기업의 시공사의 과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에 보강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설계 도면에 반영해서 줬는데 시공사가 시공할 때 그거 하라는 대로 안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감리는 제대로 도면대로 시공된 여부를 확인을 아직 안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LH 쪽에서는 입주자들과 협의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진행을 하고 보강공사 혹은 주차장을 아예 재시공할지도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SM그룹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 LH에서 발주하고 확인한 내용대로 시공을 했던 것이고 처음에 만들었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실시 설계를 시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본 설계에 보강철근이 있냐 그랬더니 LH에 물어봐라.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검단과 달리 콘크리트의 그
강도와 초과 하중은 기준치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검단 신도시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은 상황인 겁니다. 네, 하여튼 니탓 내탓 하는 것보다 빨리 불안감을 없애주고 제대로 그렇죠. 된 좀 이 시설에 대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네. 듭니다. 마지막 뉴스 볼까요? 최근 이 경북 영주에서 악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악어가 아니라 뭐 도마뱀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악어 소동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도마뱀이 잡혔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온다고요? 악어를 봤다는 신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게 이제 오인하신 거라고 생각했대요. 오인인데 그럴만하다라는 거죠. 그럴만하네. 그러면 예. 도대체 도마뱀이 정말 악어만큼 큰 거예요? 1m예요. 대형 도마뱀인데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이 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반에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사료공장에 도마뱀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네. 1m짜리 도마뱀을 공장 관계자랑 포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사는 종이 아닌 거예요. 열대 우림에서 주로 서식하는 사바나 왕 도마뱀인데 아니 열대 우림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 왜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생에 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든 들어온 건데 네. 공장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누군가 유기를 했거나 네. 동물시설을 탈출했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지난달에 영주에서 악어를 봤다라는 신고자들이 아마 이걸 본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을 포획한 공장이 신고 장소인 내성천 무섬교나 12km 떨어져 있어서 연관성이 낮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고 네. 또 그 공장 옆에 있는 하천이 내성천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같은 개체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경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보낼 방침인데요. 영주에서는 지난 24일에는 열대 우림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물무늬 비단뱀이 포획이 돼서 안동의 한 테마파크로 인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특이한 동물들 뭐 이렇게 반려동물이라고 키운다고 하는데 유기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시갈 사탕. 김성환의